검사 처방 1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절 레그와 이제 검역법에 대해서 조금 배우려고 하는데요. 조절 레그와 검역법은 아무래도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조금 배워두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조절 레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조절 레그는 저희가 무엇을 알아보는 거였죠? 내가 조절을 많이 하는지 혹은 적게 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검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절 자극을 주고 어느 정도 그 조절 자극을 하는지, 조절을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검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검사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면 좋아요. 이제 어렸을 때 조절을 너무 많이 하거나 조절을 너무 적게 하면 생길 수 있는 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절 레그 검사를 실시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먼저 이 조절 레그량은 기본적으로 조절 자극량에서 조절 반응량을 빼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 자극을 준 다음에 이 사람이 조절을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 자극을 줬는데 그 조절 자극에 비해 조절 반응이 적으면, 조절 반응량이 적으면 조절 레그량이 커지겠죠. 반대로 조절 자극을 줬는데 조절 반응량이 크면 조절 레그량은 작아지겠죠. 조절을 많이 하면, 조절 반응이 많으면 조절 레그량은 줄 거고, 조절 반응량이 적으면 조절 레그량이 클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조절 자극량보다 조절 반응량이 적게 나오는 경우일까요? 조절을 4디옵터만큼 자극을 줬는데 왜 조절 반응량은 3디옵터 혹은 2디옵터 이것처럼 4디옵터까지 가지 않고 낮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뒤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최소 착락원이 이렇게 맺혀질 거예요. 이게 최소 착락원. 그리고 이 원의 크기를 우리가 허용 착락원이라고 할게요. 허용 착락원. 그러면 이 허용 착락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이 원의 크기만큼은 우리가 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용 착락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초점 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점 심도 내에 상이 맺히면 상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따로 조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눈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눈이라고 우리가 옮겨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망막이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망막. 그러면 딱 망막이 맺힐 때가 아니라 이 초점 심도 내에만 상이 들어오면 굳이 조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 자극을 뭐 4디옵터만큼 줬는데 4디옵터만큼 하면 망막에 가겠지만 이 초점 심도에 들어오는 만큼만 우리가 조절 반응을 해도 충분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이 뭐 3디옵터나 2디옵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초점 심도가 깊으면, 깊다라는 건 이 길이가 좀 길다라는 거예요. 초점 심도가 깊으면 여기까지만 와도 선명해지기 때문에 조절 자극량보다 조절 반응량은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절 자극량은 여기까지가 조절 자극량인데 초점 심도가 깊으면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 조절 반응량은 줄겠구나. 그러면 조절 레그는 증가하겠죠. 조절 자극량에서 조절 반응량을 뺀 게 조절 레그량인데 조절 반응량이 작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이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공이 작아지면 초점 심도가 깊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 조절량이 반응량이 적어서 조절 레그가 증가했는데 동공이 작아지면 초점 심도가 깊어진대요. 그러면 동공이 작아지면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서 조절 반응량이 적어지고 조절 레그량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동공이 커지면 초점 심도가 얕아지면서 조절 반응량이 많아질 거고, 그럼 조절 레그량은 줄어들 거다. 여기까지 쭉 이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절 레그 검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림과 함께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원용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원용 검사 완료 후 진행. 그래서 원용 검사 완전 처방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근거리 십자시표를, 이렇게 격자 십자시표죠. 이렇게 된 시표를 포르터 근거리 막대에 부착하고 검사거리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근용 PD를 맞추고 크로스 실린더의 마이너스 축이 수직성산에 위치하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우리가 원용 검사 한 값에다가 S값 플러스 2.0을 가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좌안을 가리고 우안으로 시표를 보면서 십자선의 수평선과 수직선 중에 어느 게 더 선명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수평선과 수직선의 선명도가 같아지거나 수평선이 처음으로 진해지는, 수직선보다 진해질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0.25 디옵터씩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안을 검사한 후 좌안도 검사를 하고 양안으로 같이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래서 뒤에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볼게요. 여기에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있을 거고, 이제 앞에 근거리에 십자시표를 놓는 겁니다. 격자 십자시표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에 이제 우리가 크로스 실린더를 2번 보면 근용 PD를 맞추고 크로스 실린더의 마이너스 축이 수직선상, 마이너스 축이라는 건 플러스 굴절력을 갖는 거죠. 마이너스 축. 그러면 빨간 점일 거예요. 여기 플러스 굴절력을 가질 거고, 수평 방향은 그러면 플러스 축, 마이너스 굴절력, 흰 점이 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초기 값은 우리가 단한 검사가 끝난 S 값에다가 플러스 2.0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 2.0을 하면 우리가 단한 검사가 끝나면 원래 망막에 이렇게 딱 매치도록 우리가 검사가 끝난 건데, 앞에 플러스 2.0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상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플러스 2.0 디옵터를 넣은 상태면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거고, 그 앞에 크로스 실린더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직선은 지금 플러스 굴절력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더 앞에 맺힐 거고, 수평선은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지니까 더 뒤에 맺힐 겁니다. 수직 방향으로. 이런 상태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망막에 더 가까운 수직선이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수평선과 수직선이 선명도가 같아지거나 혹은 수평선이 처음으로 수직선보다 진해질 때까지 마이너스 도수를 올려주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도수를 높여주면 요게 점점점 뒤로 가겠죠. 그래서 그게 똑같아질 때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도수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조절 레그량이라는 거는 이 검사를 했을 때 검사 끝점 S값에서 초기 S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른쪽 눈을 검사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마이너스 1.75 디옵터의 굴절력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절 레그 검사를 해보니까 마지막 점이 마이너스 3.75 디옵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검사 시작점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마이너스 2.50 디옵터가 나왔고, 이 조절 레그 검사를 해서 끝점이 마이너스 1.50 디옵터가 나왔다 라고 하면, 검사 끝점이 마이너스 1.50 디옵터고 초기 값은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50 디옵터가 돼서 플러스 1.00 디옵터가 조절 레그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 레그량을 구해서 내가 어느 정도 조절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게 조절 레그 검사였고, 이제 검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검연법은 눈에 빛을 사입하고 그 광원을 움직였을 때 안저에서의 반사광의 움직임에 의해서 망막의 공역점의 위치를 측정하는 타각적 굴절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검연기에서 빛을 발산을 하고 그게 안광학계에서 굴절하고 망막에 맺힌 다음에 그 망막에 맺힌 빛이 다시 반사되어서 나와서 반사광의 움직임을 이 검연기를 통해서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의 눈의 상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이 검연기에서 나온 빛을 눈에 사입시킨 다음에 망막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그 반사광을 관찰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검역법의 원리를 보면 이렇게 렌즈가 있고 전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우리가 검역기를 배울 때, 검역법을 배울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렌즈와 전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빛은 발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렌즈와 전구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빛은 수렴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플러스 렌즈를 볼 때, 플러스 렌즈 초점에서 나온 빛은 평행광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초점에서 나온 거는 평행광선이 될 거고, 초점보다 가까이에서 나오는 빛은 발산이 될 거니까 이렇게 발산이 될 거고, 초점보다 멀리 있는 빛은 수렴이 될 거니까 멀어지면 수렴광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렌즈와 전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행광선, 발산광선, 수렴광선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구와 렌즈가 멀어지면 수렴, 전구와 렌즈가 가까워지면 발산이 되겠구나. 이거를 알면 이제 다음 것까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이동하는, 이게 렌즈 이동형, 그리고 요거는 전구 이동형이에요. 그래서 슬리브가 렌즈에 붙어 있는 렌즈 이동형이면 슬리브를 내리면 렌즈와 전구가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 발산광선이 나올 거고, 렌즈 이동형에서 슬리브를 올리면 렌즈와 전구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수렴광선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전구 이동형이면 전구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슬리브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렌즈와 전구 사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발산이 될 거고, 전구를 내리면, 그러니까 슬리브를 아래로 이동시키면 렌즈와 전구 사이가 멀어지면서 수렴광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슬리브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발산광선인지 수렴광선인지 달라질 건데, 그거는 또 렌즈 이동형인지 전구 이동형인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검연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렌즈 이동형, 전구 이동형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렌즈가 위에 있고 전구가 밑에 있구나. 그래서 전구 이동형이면은 슬리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발산, 수렴이 될 거고, 렌즈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달라질 거니까,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이 그림을 외워주시면 조금 더 좋아요. 그런 다음에 검용법에서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동행, 역행, 중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사입하는 그 광선의 움직임과 동공 내에서 관측되는 반사광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연기를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그 검연기에서 관찰하는 반사광이 똑같이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내가 검연기에서 사입하는 빛일 거고, 요게 이제 동공에서 반사되는 빛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안에 있는 빛도 그쪽으로 이동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동행. 요번엔 내가 좌에서 우쪽으로 빛을 사입시켰는데 동공 내에서 움직이는 그 반사광이 우에서 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역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입하는 광선을 이렇게 넣었는데 동공 전체가 이렇게 밝게 보이면, 동공 전체가 밝게 보이면 중화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동행, 역행, 중화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진의 원리에 의해서 빛이 들어온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빛은 되돌아간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인 사람은 이렇게 평행광선이 들어오면 망막에 이렇게 맺힐 거고, 그 망막에서 나온 빛은 다시 평행광선이 돼서 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시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60디옵터의 정시를 가진 사람을 그려본 건데, 이 사람 눈 앞에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플러스 렌즈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이런 정시인 사람한테 앞에 먼저 플러스 렌즈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빛이 망막에서 나온 게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렌즈는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두꺼운 쪽으로 빛을 이런 식으로 모아줄 겁니다. 이렇게 모이겠죠. 그럼 우리가 정시가 60디옵터인데 60디옵터인 사람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디옵터, 뭐 2디옵터, 이런 사람은 60디옵터보다 굴절력이 더 세진 거죠. 뭐 61, 62, 63, 뭐 이 정도로 더 강한 굴절력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근시였습니다. 그러면 근시인 사람은 정시인 사람에게 앞에 플러스 렌즈를 더 덧댄 거구나. 그래서 빛이 앞쪽에서 이렇게 모일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플러스 렌즈를 넣은 눈은 근시를 우리가 나타낸 거고, 근시는 빛을 이렇게 모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번에 마이너스 렌즈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60디옵터인 정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렌즈를 갖다 댄 거예요. 그럼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은 두꺼운 쪽이 지금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으로 빛을 이렇게 퍼뜨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1.0디옵터, 마이너스 2.0디옵터 이렇게 된다 하면 60디옵터인 정시에다가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2디옵터든 마이너스 렌즈가 들어가면 59, 뭐 58, 57 이것처럼 60디옵터보다 작은 굴절력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원시였습니다. 그러면 원시인 사람은 이렇게 빛이 바깥쪽으로 퍼지겠구나. 그래서 그 빛은 뭐
이렇게 돼서 눈 뒤에 원점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시인 사람은 이렇게 빛이 나와서 바깥으로 퍼지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고 조금 정리할게요. 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었다, 이거는 원시다. 원시인 사람은 빛이 퍼져 나갈 거다. 그리고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었다, 그러면 근시가 될 거고 빛이 앞쪽에서 모일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알고 있으면 이제 검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정시인 사람은 평행광선이 들어오면 망막에 이렇게 맺힐 겁니다.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정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시인 사람은 이렇게 빛이 평행광선으로 들어가면 망막에 맺힌 다음에 다시 평행광선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요번에는 이런 정시인 사람 눈 앞에다가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나오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렌즈를 넣으면 이렇게 빛이 퍼져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1번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런 정시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검사거리가 지금 50cm예요. 플러스 3.00 디옵터를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빛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플러스 3.00 디옵터는 빛을 모을 건데 어디서 모으느냐, 이 3디옵터에 해당하는 33.3cm에서 빛을 이렇게 모을 겁니다. 그래서 3디옵터를 앞에 플러스 3디옵터를 넣으면 이 50cm보다 앞에서 빛이 한번 이렇게 꺾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앞에 플러스 2디옵터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엔 앞에 플러스 2.00 디옵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온 다음에 빛이 꺾일 건데 어디서 꺾이느냐, 이게 바로 50cm가 될 거예요. 왜? 2디옵터니까. 그래서 50cm는 내가 검사하는 위치인데 이 내가 검사하는 위치에서 빛이 한번 모인 다음에 꺾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서 빛이 이렇게 퍼졌었고, 두 번째 그림은 플러스 3디옵터를 넣어서 환자와 나 사이에서 이렇게 한번 꺾였을 거고, 3번 그림은 플러스 2디옵터를 넣어서 내 눈 앞에 이렇게 빛이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발산광선을 사용해서 50cm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발산광선은 빛이 꺾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빛이 퍼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원점이 있는 플러스 3디옵터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빛이 검사자에 오기 전까지 33.3cm에서 한번 꺾여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빛이 아래로 온 것처럼 보일 거고, 내가 검사하는 사람 위치였으면 아래에 있던 빛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동을 한 건데 내가 관찰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본 것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 했었죠? 역행이었어요. 역행이 나왔다라는 건 환자와 검사자 사이에서 빛이 한번 이렇게 꺾였다라는 거예요. 왜 환자와 검사자 사이에서 빛이 꺾였냐? 이 환자가 가진 눈의 굴절 이상도가
환자와 나 사이에 이미 원점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2.00 디옵터가 50cm니까 플러스 2.00 디옵터보다 더 강한 눈의 굴절 이상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플러스 3 혹은 뭐 플러스 4, 플러스 5 이것처럼 이 사람이 정시면 60 디옵터인데 플러스 3이면 63, 64, 65 이것처럼 62 디옵터보다 더 강한 굴절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2디옵터보다 더 강한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화가 됐다라는 것은 이런 정시인 사람 앞에 플러스 2.00 디옵터를 넣은 거예요. 50cm에서. 그러면 빛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빛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점으로 맺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관찰했을 때 전체가 다 선명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했었죠? 중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화가 나타나면 내가 검사하는 위치에 점으로 모인다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의 눈의 원점이 내 검사 위치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0cm에서 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시인 사람한테 플러스 2.00 디옵터를 넣은 눈이니까 62 디옵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 디옵터의 근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여기는 플러스 1만 넣어볼게요. 플러스 1을 넣으면 빛이 1m에서 꺾일 겁니다. 1m. 근데 여기가 50cm인데 내 뒤에서 맺히네. 근데 내가 검사하는 위치에서 봤을 때 위에 있는 빛, 아래에 있는 빛. 내가 검사하는 위치에서도 위에, 아래는 똑같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이동을 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거고, 검사하는 사람에서 봤을 때도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니까 동행이구나. 그럼 동행이 나왔다라는 건 내가 검사하는 위치보다 더 뒤에 이 환자의 원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옵터보다 약한 근시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이 앞에 마이너스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발산돼서 원시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렇게 평행광선으로 나오는 정시일 수도 있겠구나,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 나왔다는 건 내 뒤에 원점을 가지는 약한 근시를 가진 사람, 이디옵터보다 약한 근시를 가진 사람, 혹은 빛이 퍼져서 나오는 원시, 아니면 눈에서 평행광선으로 나오는 정시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의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그림을 봤을 때 50cm에서 발산광선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검사자와 환자 사이에 원점이 있으면 역행이 나타날 거고, 내 위치에 있으면 중화가 될 거고, 내 위치보다 뒤에 있으면 동행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해 주기 편할 거예요. 나와 환자 사이에 있으면 역행, 나의 위치에 있으면 중화, 나보다 뒤에 있으면 동행이 될 거다. 언제? 발산광선일 때. 그러면 역행이 나타나고 중화가 나타나고 동행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요것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50cm 발산광선을 사용해서 검사했을 때 동행이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옵터보다 약한 근시, 혹은 정시, 혹은 원시, 이렇게 세 가지로 의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역행이 나타나면 그 사이에 원점을 갖는 거니까 이디옵터보다 강한 근시, 중화가 나타나면 이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검역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눈의 굴절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선 지금 동행이랑 역행은 정시 아니면 원시 아니면 이디옵터보다 약한 근시다, 이 정도까지만 아는 거고,
역행이면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강한 근시구나 이것만 아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중화를 만들어야지 2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 사람의 굴절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역법에서 실제 굴절 이상의 종류와 굴절 이상도를 판정을 하려면 이동법이나 중화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동법은 검연기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사람의 원점의 위치까지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역행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환자와 검사자 사이에 원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연기를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리를 짧게끔. 왜냐면 이 사이에 원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원점 위치를 찾고 그 원점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눈의 굴절 이상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3cm에서 중화가 됐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이동법은 거리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이동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많이 쓰는 건 중화법입니다. 중화법은 내가 일정한 검사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cm면 50cm, 40cm면 40cm 이것처럼 검사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를 들면 50cm 이렇게 검사자 그리고 피검자, 환자 사이에 이 거리는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점을 이 50cm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50cm 발산어를 사용했을 때 사이에 원점이 있으면 역행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사거리에 있으면 중화가 될 거고 여기는 동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화를 시켜야 정확한 굴절력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역행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원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원점을 내 위치까지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빛이 발산이 되겠죠. 그럼 이 원점이 점점 뒤로 올 거예요. 그래서 중화되는 위치까지 마이너스 도수를 높여주는 겁니다. 언제? 역행이 나왔을 때. 반대로 동행이 나왔다. 동행이 나오면 뒤에 맺힌 거니까 우리가 정확한 굴절력 값을 알려면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번엔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어서 이 동행을 중화 위치까지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값을 높여주는 거예요. 언제? 동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산광선을 사용해서 검사를 했을 때 역행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건 사이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렌즈를 높여주면서 중화 위치까지 이동시킨다. 동행이 나왔으면 뒤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플러스 값을 높여주면서 중화 위치까지 이동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은 50cm에서 원점을 갖는 눈을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원점을 50cm로 만든 거니까 50cm에서 중화가 되는 건 62디옵터, 2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사용하지 않았고 50cm에서 검사됐을 때 중화가 되면 62디옵터를 만들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수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2디옵터를 만드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cm 발산광선을 사용해서 했는데 역행이 나왔대요. 역행이 나오면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렌즈를 높여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 디옵터 렌즈를 넣으니까 비로소 중화가 됐다 라고 하는 건 앞에 마이너스 1.0 디옵터를 넣으니까 이제 62디옵터가 됐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63디옵터가 되겠죠. 그래서 63디옵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62가 됐겠죠. 그럼 63디옵터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정해주는 렌즈는 마이너스 3.00 디옵터 렌즈를 넣겠죠. 이렇게 검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중화법을 사용했을 때는 두 가지 값이 나올 거예요. 순검연값과 총검연값. 순검연값은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되는 굴절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50cm 발산광선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발산광선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마이너스 1.00 디옵터를 넣으니까 비로소 중화가 됐대요. 마이너스 1.00 디옵터를 넣으니까 중화가 됐다니까 처음에는 역행이었겠죠. 역행이 나와서 마이너스 1 디옵터를 넣으니까 중화가 됐대요. 이런 사람이면 순 검연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중화 렌즈 있죠. 마이너스 1.00 디옵터. 그리고 검사거리 환산 굴절력. 검사거리가 50cm니까 마이너스 2.00 디옵터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순 검연값은 마이너스 3.00 디옵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총 검연값은 중화가 되는 굴절력. 여기서 중화가 되는 굴절력은 마이너스 1.0 디옵터였죠. 그래서 총 검연값은 판브렌즈 굴절력이라고 해서 중화가 되는 굴절력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나눠서 외우는 거가 힘들었기 때문에 순 검연값은 교정 굴절력, 총 검연값은 중화가 되는 굴절력, 즉 판브렌즈 굴절력이라는 겁니다. 판브렌즈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앞에 렌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이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뭐 025, 마이너스 050, 마이너스 075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 눈 앞에 인위적으로 대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브렌즈 굴절력을 총 검연값이라고 하고 순 검연값은 내가 교정을 해주는 굴절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50cm에서 발산광선을 사용해서 역행이 나와서 마이너스 1디옵터를 넣으니까 비로소 중화가 됐다 라고 한다면 50cm에서 발산광선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50cm에서 중화가 되는 사람은 62디옵터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지금 바로 중화가 될 건데 역행이 나왔어요. 62디옵터가 나와야 되는데 62디옵터보다 더 강한 굴절력을 가지니까 역행이 나왔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넣으니까 비로소 62디옵터가 됐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63디옵터일 거예요. 왜? 마이너스 1디옵터를 넣어야 비로소 62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교정해 주려면 마이너스 3.00 디옵터가 필요하죠. 이 마이너스 3.00 디옵터가 순 검연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브렌즈, 눈앞에 대는 그 중화되게끔 만드는 판브렌즈 값이 총 검연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검사거리 보정 렌즈는 검사거리에 상관없이 이 사람을 그냥 검사거리를 다 보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썼다라고 하면 순 검연값과 총 검연값이 같아지겠죠. 왜? 검사거리 환산 굴절력이 0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순 검연값이 어떤 건지 총 검연값이 어떤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 검연값은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교정을 해주면 되는지 그 교정 굴절력을 말을 하는 거고 중화 렌즈에다가 검사거리 굴절력을 더해준 값입니다. 그리고 총 검연값은 판보 렌즈 굴절력, 그러니까 중화가 되는 굴절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한번 더 풀게요. 50cm 발산에서 동행이 나왔어요. 동행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어서 위치까지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중화점을 찾았는데 플러스 0.50 렌즈로 중화가 됐대요. 플러스 050으로 중화가 됐다면 요거는 지금 판보 렌즈 굴절력이 플러스 0.50이니까 이게 총 검연값
플러스 050으로 중화가 됐다라고 하면 50cm에서 중화가 되는 건 62디옵터인데 이게 플러스 050을 넣었을 때 중화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61.5디옵터일 겁니다. 왜? 61.5디옵터에 플러스 050을 더해야 62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61.5디옵터니까 마이너스 1.50디옵터가 교정해 주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50디옵터가 순 검연값이 되는 겁니다. 순 검연값에 그래서 총 검연값에다가 판브렌즈에다가 50cm에 해당하는 2.00 디옵터를 더해주면 1.50 디옵터 순 검연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까 계속 했었죠.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동행, 중화, 역행이니까 역행이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서 빛이 좀 퍼지게 해서 중화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고, 동행이 나오면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어서 빛이 앞쪽으로 수렴되게끔 해서 앞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발산광선일 때 동행은 플러스 렌즈, 역행은 마이너스 렌즈를 추가한다. 중화는 검사를 종료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사용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사용했다. 그거는 이제 보조 렌즈는 R이에요. R. 이거는 검사거리 환산 굴절력과 크기는 같고 보호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50cm에서 검사를 하는 거면 우리가 검사거리 환산 굴절력은 마이너스 2.00 디옵터죠. 그럼 검사거리 보정 렌즈는 플러스 2.00 디옵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환자 눈 앞에서 우리가 검사하는 거니까 항상 검사거리 굴절력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니까 그거와 부호가 다른 거니까 플러스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50cm에서 검사를 하든 40cm에서 검사를 하든 30cm에서 검사를 하든 중화가 되는 눈은 이제 정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50cm에서 중화가 되면 62디옵터였잖아요. 근데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사용하면 그냥 중화가 되는 게 60디옵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검사거리 보정 렌즈 사용하면 중화는 정시 60디옵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거리 보정 렌즈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쉬운 파트가 이 난시 검역법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 난시 검역기를 해보면 어떤 게 숙휴 현상인지 어떤 게 어긋난 현상인지 실제로는 파악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글씨로 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 어긋남 현상이나 숙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럴 거고, 검역을 시작할 때 먼저 선조강을 수직 방향으로 세운 다음에 방향을 쭉 돌려가면서 난시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향과 반사광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어긋남 현상이나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반사광이 움직이는 방향이 약간 어긋나 있거나 방향이 조금 다른 숙규 현상이 나타난다면 난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조금 중요해요.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 이 난시를 검역할 때는 약주경선을 먼저 검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마이너스 원주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주경선을 먼저 검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플러스 원주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주경선을 먼저 검사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64디옵터, 62디옵터 이런 눈을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약주경선을 왜 먼저 검사하느냐? 마이너스 원주 렌즈를 사용하면
이 62디옵터를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00디옵터를 넣겠죠. 그러면 64는 62가 될 겁니다. 여긴 60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디옵터를 여기에 해주면 돼요. 원주 렌즈를. 근데 강주 경선을 먼저 검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60을 만들려고 마이너스 4.00디옵터를 넣어버리면 여기는 58디옵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수평에 플러스 2.00디옵터의 원주 렌즈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원주 렌즈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원주 렌즈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약주 경선을 먼저 검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문제에 플러스 원주 렌즈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요번에 플러스 원주 렌즈를 사용하겠다 라고 했으면 이때는 강주 경선을 먼저 검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S-C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주 경선을 먼저 검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약주 경선을 먼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원주 렌즈를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원시의 경우도 같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8, 56이면 56을 먼저 검사를 해서 플러스 4를 넣었어요. 그러면 60, 62디옵터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4디옵터를 넣었을 때 그럼 62디옵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2.00디옵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주 경선을 먼저 검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원주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때 강주 경선을 먼저 만약에 검사를 했으면 플러스 2.0을 넣겠죠. 그럼 여기 60, 여기는 58. 그러면 또 58에 플러스 2.00디옵터의 원주 렌즈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원주 렌즈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원주 렌즈 사용 시 약주 경선을 먼저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뭐가 약주 경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빛을 보고. 그러면 약주 경선의 빛이 좁을 겁니다. 그리고 원점에 가까울수록 반사광의 움직임이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64, 62면 이 64보다 62가 원점에 더 가까우니까 60에 더 가까우니까 빛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64보다 62가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약주경선이 원점에서 더 머니까 속도가 느릴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리면 이해 안 해주셔도 돼요. 좀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가 62디옵터, 여기가 59디옵터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59디옵터가 약주경선이고 62디옵터가 강주경선인데 59디옵터가 원점에서 더 가깝죠. 요거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썼을 때 60디옵터에서 더 가깝잖아요. 59디옵터가. 그러면 약주경선이지만 빛의 움직임이 더 빠르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약주경선이 빠르게 움직인다,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 그냥 원점에 가까울수록 빛이 빨리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원점에 가까울수록 빛이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약주경선의 빛이 좁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선을 뭐 예를 들어서 90도 방향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왔고 180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순 검역값이 뭐였고 총 검역값이 뭐였는지는 다 알고 계셨죠? 순 검역값이라는 건 우리가 교정을 해주는 교정 렌즈 굴절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사용해서 풀면은 조금 편해요. 여기가 플러스 1.75디옵터, 여기가 플러스 1.25디옵터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눈이라는 거니까 S 플러스 1.25 C 플러스 0.50 디옵터에 AX 180을 넣거나 혹은 S 플러스 1.75 C 마이너스 0.50 AX 90을 넣거나 이렇게 검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검영법은 이 모형화를 이용해서 많이 푸는데, 뒤통 눈금을 마이너스 2디옵터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S-2디옵터로 교정될 근시로 만든 거예요. 뒤통 눈금이 마이너스 2디옵터라는 거는 마이너스 2디옵터를 넣어야 정시가 되는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면 이 사람은 62디옵터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정시가 되려는 눈이니까. 그래서 뒤통 눈금은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1 요거처럼 뭐 59, 60 요런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통 눈금만으로는 난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렌즈 받침대에 렌즈를 넣는 거예요. 어떤 렌즈를? 난시 렌즈를. 난시 렌즈를 렌즈 받침대에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통 눈금으로는 난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넣는 거는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플러스 2.00 디옵터를 넣었대요. 렌즈 받침대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정시 60 디옵터인데 앞에 플러스 2 디옵터를 넣은 거니까 62 디옵터가 되겠죠. 뒤통 눈금은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렌즈 받침대에 들어가는 건 그대로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역법이 문제에 나오면 주의사항은 제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검역법에 대해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먼저 검사광선이 어떤 건지 우리가 주로 발산광선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수렴광선을 사용하는 문제도 나오긴 하겠죠. 수렴광선은 애초에 빛이 한번 꺾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 검사자와 환자 사이에 원점이 있으면 한번 꺾여서 나오는 빛이 한번 또 꺾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아래에 있는 빛이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가겠죠. 2번 꺾이니까. 한번 꺾여서 나오는데 사이에서 한번 더 꺾이니까. 그러면 수렴에서는 사이에 있으면 동행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산을 외워주시면 수렴은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렴 광선이 뭐 예를 들어서 D에 원점이 있으면 애초에 한번 꺾여 나오니까 역행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광선이 어떤 건지 발산인지 수렴인지 보는 거고 검사 거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검사 거리가 50cm면 62디옵터, 25cm면 뭐 64디옵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광선 보고 거리를 보고 그리고 검영기 이동 방향이나 검영하는 경선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영하는 그게 이렇게 180도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이 180도 방향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90도 방향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빗띠를 우리가 이렇게 180도 방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검영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180도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 빛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반사되는 빛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빛에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동행인지 역행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띠를 180도 방향으로 했다라는 건 빗띠를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경선의 방향은 90도 방향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는 방향과 빗띠의 방향은 서로 90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 방향으로 빗띠를 놔뒀다고 하면 내가 90도 방향을 검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검역법에서 정적 검사 시 원거리를 검사하는 거고 조절이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원거리니까. 동적 검사는 근거리를 검사하는 거고 조절이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사용했는지 이 3가지 요 6가지를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역법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첫 번째는 저는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광선, 그래서 발산인지 수렴인지, 두 번째는 거리, 세 번째는 보정 렌즈,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사용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봐주시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광선, 거리, 검사거리 보정이 됐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봐주시고, 이 빗띠와 뭐 경선 방향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문제를 그렇게 낼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3, 4, 5번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1, 2, 6번을 주로 검사할 때 혹은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절 레그와 검역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14주차 마지막 대면 수업일 때는 이제 자각적 굴절 검사를 정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몇몇 가지는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한 것들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15주 기말고사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기말고사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